하루 한 장의 그림으로 간호조무사 완벽 정리. 의료관계법규. 여러분, 오늘은 의료관계법규 중에서 의료법 2회차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증 재발급, 세탁물 처리,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변사체 신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요양병원 운영, 급식관리,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외우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을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면허증의 재발급입니다. 의료인이 어떤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그냥 보건복지부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와 사진을 첨부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시도지사를 거쳐입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탁물 등의 처리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세탁물과는 다른 세탁물이 나옵니다. 환자복, 침대 시트, 수술포,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천 종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탁물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세탁물은 위생과 감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 없이 아무 업체나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것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것입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단서를 마음대로 써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해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즉, 진단서나 증명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중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단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명과 질병분류기호도 들어갑니다. 발병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과 퇴원 연월일도 기재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면허 자격, 면허 번호도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진단서는 누가 어떤 병으로 언제 진단받았고 앞으로 치료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다음은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은 진단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진단서가 병명과 치료 소견 중심이라면 처방전은 약을 조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와 번호가 들어갑니다. 또 처방전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 이름, 용량, 용법입니다. 약을 어떻게, 얼마나, 며칠 동안 복용해야 하는지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입니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숫자입니다. 임신 32주 이전입니다. 30주, 28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32주입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난 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 치료 과정, 처치 내용이 모두 담기는 공식 문서입니다. 먼저 진료기록부입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치료 내용, 진료 일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치료 내용에는 주사, 투약, 처치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어떤 증상을 말했고 의사가 어떻게 판단했으며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다음은 조산기록부입니다. 조산기록부에는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생산인지 사산인지, 분만 횟수는 몇 번인지, 임신 후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보건지도 내용도 기록합니다.
또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결핵이나 성병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 유무도 기록합니다. 분만 장소, 분만 연월일 시분, 분만 경과와 처치, 산화 수화 성별, 생사의 구별, 산화와 태아 부속물에 대한 소견, 산후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도 기록합니다. 조산기록부는 임신과 분만, 산후 상태까지 연결되는 기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은 간호기록부입니다. 간호기록부에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도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호기록부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은 활력 징후입니다. 투약, 섭취와 배설, 처치와 간호도 간호기록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숫자로 자주 나옵니다. 환자 명부는 5년 보존합니다. 처방전은 2년 보존합니다.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은 5년 보존합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 보존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보존합니다. 수술기록은 10년 보존합니다.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는 5년 보존합니다. 조산기록부는 5년 보존합니다. 진단서 등 부본은 3년 보존합니다. 여기서 가장 짧은 것은 처방전 2년입니다. 진단서 부본은 3년입니다. 대부분은 5년입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입니다.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 그리고 의사가 작성하는 것 진료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은 10년, 나머지 중요한 기록, 즉 의사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5년. 다음은 변사체의 신고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에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사란 정상적인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범죄, 원인 불명 사망 등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입니다. 보건소장이 아닙니다. 시청도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치료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재나 긴급상황에 필요한 시설, 방사선 위해 방지시설, 채광과 환기에 관한 시설, 전기와 가스 등의 위해 방지시설, 방충, 방서, 세균 오염 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방충은 벌레를 막는 것이고 방서는 쥐를 막는 것입니다. 또 진료 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도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병원은 치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염, 방사선, 전기, 가스, 위생까지 모두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 의료인입니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합니다.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밤에 아무 의료인도 없다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의 운영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 등은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노인성 치매 환자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입니다. 즉, 노인성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관리입니다. 병원 급식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회복과 치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먼저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둡니다.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일반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치료식은 질병 상태에 따라 조절된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식, 저염식, 신장질환식 등이 치료식에 해당합니다.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에 담아 밀폐된 배식차에 넣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음식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위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해 매끼 검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검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검식이란 환자에게 식사가 나가기 전에 음식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맛, 온도, 위생 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 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해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식기와 급식 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해서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 소독해야 합니다. 수인성 감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해야 합니다.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연 1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급식관리는 영양, 위생, 감염관리, 기록이 모두 포함된 영역입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의료인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윤리가 있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는 행위도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나 약국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도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인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허위과장 비윤리적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입니다.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중대한 사유입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인 면허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격이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보다는 낮은 단계의 처분이지만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준 때,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또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도 해당됩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도 해당됩니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때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정리하면 자격정지는 허위 기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 무면허 의료행위, 성간별 위반, 법령 위반과 관련됩니다. 다음은 한지의료인입니다. 한지의료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입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자격 신고,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시험 합격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유 사업자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는 의료유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새롭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사람에 한해 해당 시술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마사입니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자격 인정은 시도지사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의료법 2회차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허증 재발급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둘째, 의료기관 세탁물을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넷째, 태아 성감별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알려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의 기재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보존기간은 처방 전 2년, 진단서 부본 3년, 대부분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10년입니다. 일곱째, 변사체 의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여덟째, 요양병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 환자이며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노인성 치매 환자는 예외입니다. 아홉째, 병원 급식은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매끼 검식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구분하고 멸균 소독해야 합니다. 열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와 면허 취소, 자격정지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료법은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안전, 의료인의 책임, 병원의 관리 기준을 정리한 법입니다. 시험에서는 말이 어렵게 나오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가 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몇 년 보존해야 하는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가?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이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32주, 2년, 3년, 5년, 10년. 이 숫자는 꼭 따로 표시해 두고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